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2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어제까지 깔끔한 진행을 자랑하던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봉우 씨 방송을 내가 정말 어제 들었거든요. 어제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KBS 정수영 기자 대신 하시는 그 기자님이 재밌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약간 시대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돌바고 팟캐를 일단은 다 듣고. 근데 봉우 씨의 정말 재미있는 그 말버릇이 있어요. 계속 우리 정수영 기자, 우리 허유식 기자, 우리 처장님, 우리 뭐든지 우리가 들어가. 알아? 본인이 그런 우리 집 너네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정수영 기자께서는 그러는데 우리 정수영 기자 이래갖고 내가 아주 다 지낼 거야, 다 질 거야. 도대체 짓게 아닌 건 누구야? 내가. 저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면 다 내 거예요. 당사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듣다가 빵 터졌어. 뭐든지 다 우리야. 듣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봤거든요 어제. 그래서 재미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분이 진짜 재미 있으시더군요. 어제 방송보다도 그저께 방송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돌마고 팟캐만. 너무 웃겨요. 최건일 기자가 네. 그날 준비하신 것 같아 약간. 네. 몇 가지.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KBS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MBC에 비해서 KBS가 지금 이제 진도가 아무래도 좀 느리고 사실 이제 대놓고 그냥 말하지만 MBC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가 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나 KBS 사장을 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최종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김경민 이사가 스스로 사퇴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결국은 대통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맨날 그 타령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데 자꾸만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헛소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KBS 정상화가 MBC 정상화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KBS가 참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다. 힘들겠다.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데 PD님, 기자님, 최건일 기자님, 최 기자 그걸 듣는데 너무너무 해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건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KBS, MBC 소식 먼저 듣고 MBC는 오늘 전화 연결 못하죠. 그러니까 네. 전화 연결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언론으로 들어왔던 내용들 조금 정리하고요. KM 소식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자, 제가 전해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그 결정적인 것은 한겨레 신문에 떴네요.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시각이 녹음 진행 중인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 16분인데 딱 10분 전인 11시 6분에 첫 보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겠지만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제 MBC의 두 분의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 된 것이죠. 두 분의 여권 추천 박문진 이사를 새로 뽑게 되면은 지금 박문진의 구성이 이제 역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수 이사가 현 정부 사람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됐을 때에는 이제는 방통위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사의를 표할 수 있는 수위의 사람들은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켓팅하고 이 김원배 이사가 누구시냐 아시죠? 대전에 교회까지 찾아가서 사의를 표명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이나
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통위가 빠르게 그 검사 감독인지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도 걸려 있는 게 많아서 검찰도 좀 분발하시고 여기저기 다 분발해서 이 MBC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네, 이게 이제 구 여권 추천 이사 2명이 사퇴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박근혜 세력 6명 그리고 민주 세력 3명 이렇게 구성돼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네네. 사실 6대 3이기 때문에 그 3명의 소수 이사는 아무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4대 5가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겁니다. 이제 5대 4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네. 2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이사장 해임 그리고 사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어요. 네. 그동안에는 안건 제출도 못했어요. 그 다수 이사 6명이 안 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건 제출조차도. 그래서 안건도 못 올렸었는데 이제는 안건을 올리고 좀 합리적인 토론과 의결이 가능한 수준에 왔다.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이어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의 최건일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우리 최건일 기자님을 만나볼 시간이 이틀밖에 오늘 포함해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거예요? 사실에. 저는 사실 최건일 기자님을 이제 이렇게 얼굴과 지금 목소리와 이런 것이 지금 매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송을 들어봤거든요. 돌마고 박해를.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더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거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수영 기자님도 너무 바쁘신데 이거 계속 하시는 게 적성에 딱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자료 준비도 야, 필요하고, 네. 이게 그냥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상당히 되는 코너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 최건일 기자님, 정수영 기자님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KBS 경영진이 불러놔줘야 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요.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소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약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우리 강규영 이사와 관련해서 이분도 정말 양파 같은 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원래 우리 KBS 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강규영 이사 관련해서 맞대응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저희가 오늘 저희 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예. 어제 이후에 강규영 이사 쪽에서 뭐 별도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연락은 없었다. 아마 보도자료나 아니면 자료 형태로 추후에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강규영 이사는 일단 기자회견 하지 않은 것으로. 네네. 네. 우리 KBS 본부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말씀드리기 앞서 어제 제가 썩은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약간 어눌할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예, 괜찮습니다. 알터니를 빼니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강규영도 강 이사님도 얼른 좀 뽑아냈으면 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너무 준비한 느낌. 약간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정도 되면 대충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교양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행위들은 그걸 깜짝깜짝 놀라게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는 저희 최초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 KBS 내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쓴 부분들은 회사 KBS 이사국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쓰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준 내용에 따라서 자기는 썼을 뿐이다. 카페에서 쓰고. 근데 그거는 장소를 명시한 거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이제 법인카드 쓸 때 가면 안 되는 곳, 법인카드를 써서는 안 되는 곳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얘기한 거지 거기에 업무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업무 추진비를 엉뚱하게 썼다는 사실을 제보한 분한테 이번에는 또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 문자를 무려 200통 넘게 보냈어요. 정말 할 일이 많이 문자의 내용이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제가 이해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조의 문자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는데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심해요. 저열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데 교수가 쓴 글이 맞나 싶은데 예를 들면 간단한 건 이런 겁니다. 뭐 쓰레기, 룸펜. 그리고 본인도 그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직업이 없으니 개 빗질이나 하지. 제보자한테 이런 저열한 표현을 하고요. 또 가족을 거론하면서 저희가 또 위협을 느끼는 게 그래 나를 공격하는 건 괜찮지만 가족에게 나오면 솔직히 위협받잖아요. 네. 이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말린다라든지 가족의 신상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고요. 깡패야? 또 다른 제보자 부부한테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분은 직접. 이런 문자 보냈더라고요. 여기서 끝내면 봐주고 하나만 더 나가면 그땐 너 죽고 나 죽고야. 이건 뭐 영화 조폭에 나오는 그런 멘트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분이 약간 좀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분이신데 그 가족사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내가 유산을 3번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대요. 그거를 강 이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렇게 친한 분들이니까 알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거론하면서 그 제보하신 남자분한테 부인이 너 몰래 애를 지은 이유가 뭔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족에 대해서 거의 그 가족이 그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기억이잖아요. 이런 거를 자기의 그 부당한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방책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9년 차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유산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와이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희 와이프가 올해 나이가 42살이거든요. 의사분들 말씀으로는 앞으로 애를 못 낳을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 모르게 네 와이프가 애를 왜 지웠냐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가슴속에 묻었는데 그걸 왜 굳이 끄집어내서 또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문자 내용들 다 공개를 하신 거죠? 네네, 다 공개했고요. 뭐 더 많습니다. 200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에 담거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검찰 고발장에 차근차근 적어 넣을 거고요. 이거 고발을 준비 중이신 거죠, 지금 고발을? 네,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 위반 혐의, 그다음에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할 예정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변호사님도 같이 동참하셨고 저희 성재욱 위원장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XX야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동영상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새벽 1시에 KBS 세노조 성재호 위원장에게 전화해 막말한 강규형 이사. 말을 하고 지랄이야. 너 나이가 얼마야 이 새끼야. 지금 새벽에 전화해서 이렇게 뭐 협박하는 거요? 원래 그렇습니다. 내일 전화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뭘 이사해 뭐 이렇게 신고를 해 자식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분 왜 이 KBS 이사로 자신의 인생을 막을 내리려나 왜 이러실까요? 너무 심하게 행동하시네. 이 문자들은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정신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이시네요. 일단 또 하나 그래서 이 문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 제보자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제보를 하신 분 중에 기자회견에 오신 분은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분한테는 세게 항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 말은 차라리 나한테 공격을 해라. 왜 우리 회원 중에 여성분들한테만 이렇게 집단 문자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냐. 비겁하다. 차라리 나한테 따져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그 강규형 열전으로 강규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이런 짓을 할 처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죠. 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 애견 카페는 다들 들어서 아실 텐데 애견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쓴 거는 변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문을 봤대잖아요. 써도 되고 뭐. 그다음에 애견 동호회에서 이제 뒤풀이 비용으로 KBS 법인카드를 썼는데 한 86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분한테 줬잖아요, 카드를. 그렇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우리 회사 규칙에도 이제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 타인에게 대여 금지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분들도 여신 전문 금융법에 보면은 카드는 대여해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카드 뒷면에 다 본인 사인하시잖아요. 그 사인하고 실제 거래 명세서에 사인하는 내용의 사인을 비교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게 돼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대여를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주말에 휴일에
백화점에서 33차례 네. 사용을 하셨고요. 해외 출장 가서도 개인적으로 또 음악 감상과 영화 관람에 2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네, 네. 일단 업무와 관계된 거라고 우기고 계신데 예. 검찰에도 잘 소명을 하시길 바라고요. 예. 요거는 저희 파업뉴스팀이 강규영 이사의 업무 추진비 관련 취재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인데 네. 오늘 보도자료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데이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82만 원 정도 결제되어 있는데 아, 예.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공공기관 데이콤이라고 찍히는 결제 내역이 뭐냐면 네. 시나 군 같은 데서 운영하는 산하기관 있잖아요. 예. 무슨 센터, 뭐 주민센터, 뭐 문화센터 이런 곳 예. 이런 곳에다 인터넷 결제를 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5건 정도 되는데 금액을 살펴보니까 뭐 24만 원짜리가 2건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 거주하시는 곳 인근에 센터를 쭉 뒤져봤더니 예. 이 클래식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센터에서 예. 하는 클래식 뭐 3개월, 6개월짜리. 예. 그게 가격이 맞는 게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 거주지 근처 문화센터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 권한이 없어서 더는 직접 확인은 못하지만 이분이 또 클래식 애호가라고 알려진 만큼 예. 검찰이 이 부분도 뭐 확인하면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 법인카드 유용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산하의 문화센터에서 개인적으로 클래식 강의를 들은 정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해킹을 하지 않는 사람의 네. 입장으로서는 이걸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거주지 인근을 살펴봤더니 가격과 시기가 맞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 자세히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교수가 맞을까? 이 교수 예. 자격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분이 명지대 소속인데 명지대 학생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예. 명지대 교수가 맞나 이런 입장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지대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검찰 고발이 시작되면 명지대도 이제 명지대 법인의 인사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예. 보면은 뭐 어느 회사나 있듯이 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네, 각급 네. 학교 내외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에는 그에 응하는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징계를 네. 받게 돼 있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 강경 이사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애견 관련 뉴스가 나왔다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재밌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아니 좀 뜬금없는데 갑자기 뉴스가 예. 좀 나가다가 막 북행 얘기 나오고 뭐 예. 단독 뉴스 나오고 하다가 예. 제목이 이거 반려견 놀이터 곳곳 주민과 마찰 속사정은 아, 예. 이게 뭐 한 10곳 정도 서울시는 한 10곳 정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더 넓히지 못하고 많이 생기지 못하고 있다. 예. 뭐 애견인들의 입장을 많이 좀 담은 그런 네. 내용이 나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단체 카톡방이 저희 회사 직원들 단체 카톡방에 네. 강규영 이사가 부탁한 뉴스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강 이사가 혹시 보도에 개입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추가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뭐 KBS 조합원 여러분들은 특히 기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업 이후에 뉴스가 단축되고 많이 부실해지면서 KBS, MBC의 이런 좀 뭐랄까 연속 뉴스라고 할까요? 이런 네네. 뉴스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빨리 뉴스도 정상화돼야 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너무 지금 놀려서 그런데 이게 애견인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런 분 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애견 뉴스나 애견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놀리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정말로 애견인들이 대부분 생명을 사랑하고 뭔가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약간 일방적으로 이 애견인에 대해서 약간 희화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빨리 근데 추출해야 됩니다. 강규영 이사 때문에 애견인 분들이 희화되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그분이 카톡에 직접 손으로 쓰신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니 개 빗질이나 하지. 본인도 개 빗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이 애견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없죠. 이 사람은 애견인이 아니다. 진정한 이렇게. 애견인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강규영 이사 때문에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어떤 의심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절대 애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주제를 강규영 이사 때문에 분위기가 칙칙해졌는데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 매일매일 KBS 본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계신데 쇼 파업 비디오를 공개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새노조가 사실은 한 2008년
2008년 88 사태 이후에 네. 그 사원행동이라는 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2017년이 되고 나니까 저희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그 초기 당시를 겪지 않은 신세대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예.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지금 사실 좀 파업을 하면서 어렵긴 하지만 기분 좋은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수 노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많이 조합원 수가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왔고 우리의 역사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금 집회 도중에 예. 틀고 있습니다. 예. 그 제목이 이제 쇼 파워 비디오인데 혹시 쇼 파워 비디오라는 제목 기억나세요? 예. 이 프로그램 중에? 예. 요거 네. 기억나시면 좀 오래 연식이 되신 분이에요. 저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제목 패러디에서 쇼 파워 비디오 제작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2편 준비됐고 어제 하나 공개됐고 오늘 이제 2012년 파업 당시 영상이 나가고 거기에 주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제 무대로 불러내서 당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후배들이 보기에는 막 옛날 영상 같죠. 막 몸싸움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어깨만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집어 던지고 뭐 서로 주먹질 날라다니는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이 보기엔 신선하지만 이 40대의 눈물 많은 아저씨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어요. 집회 현장에서. 그렇죠. 예. 이게 감회가 참 새롭거든요. 예, 힘들었죠. 처절하게 저렇게 그리고. 싸웠었구나 그동안에. 저도 이번에 공범자들 영화하고 이 파업 비디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예.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막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선배들이 막 소리를 쳐요. 앞에 경찰들이나 이제 저희 경비요원들 앞에 서서 예. 당신들이 이런 게 역사의 죄가 될 것이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뒤에 앉아 있는 후배 입장에서는 저런다고 뒤로 빠질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예. 이게 훗날 보니까 다 영상으로 기록이 남고 멋진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집회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 88 사태 공범자들 영화 보셨을 텐데 네. 거기에 네. 보면은 그 저희 김현석 위원장 끌려 나오기 직전에 네, 그 네. 하늘색 와이셔츠 입고 끌려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예. 그게 저예요. 그렇구나. 이거 절실히 느끼는 건데 그때 왜 저는 엎드려서 끌려 나왔을까? 이렇게 누워서 끌려 나와야지 얼굴이 보이는데 예. 경찰들이 4명이 팔다리를 끌고 엎드려서 끌고 나오는 바람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가족밖에 몰라 그게 난지를.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집회나 몸싸움 하실 때에는 카메라 방향을 보고 정확히 얼굴을 네. 비추는 이게 다 역사의 기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한테 끌려 나가실 때도 엎드려 있으면은 잠깐만 기다리시라. 돌아눕자. 예. 그렇죠. 몸을 돌리겠다. 예. 몸을 돌리기. 내 주장하는 말 알려야 되니까. 예. 잠깐만 그렇다면 뒤집어요. 혹시 그때 다치진 않으셨어요? 우리 김현석 기자는 그때 갈비뼈가 또 부러지셨잖아요. 저는 집에 가갖고 집사람이 이제 걱정을 해서 그때 예. 옷 다 찢어지고 그때 또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시절이라 예. 양복이 이제 거의 걸레가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예. 옷을 딱 벗고 봤더니 등이랑 가슴에 정말 희한한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멍이 그 점을 찍은 것처럼 예. 바둑판에 바둑돌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찍나 봐요. 싸울 네, 때. 맞아요. 그렇죠. 콕콕콕콕 경찰들이. 찍어가지고 앞뒤로 거의 바둑판이 돼 있더라고요 몸이. 그랬던 기억이 참.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공범자들을 이제 처음부터 한 4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나왔던 버전에서 계속 바뀌어서 지금 영화에 나오는 버전은 좀 달라요. 근데 거기에 88 사태가 훨씬 더 자세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감독이 만들었던 거기에는 이렇게 그 사태 당시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정에서 막 물이 떨어질 정도로 네. 땀으로 흥건했었다라는 멘트도 나오고 그 분위기가 더 애절하고 진짜 막 굉장히 비장하게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제 많이 길게 보여주니까 편집이 됐죠. 편집을 하셨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사실 그 장면이 더 얼마나 열심히 싸웠었던가 얼마나 막으려고 했었던가 그때 당시를 그걸 보여줬으면 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감독판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막 이렇게 최승우 감독님께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튼 현장에 있었다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88 사태 2010년, 2012년 파워 그리고 지금까지 워낙 고생이 많으셔서 네. 이번에는 부디 그 결실을 맺게 되리라. 저희가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소식들 많이 전달해 주셨고 우리 강규영 이사는 날마다 이분 가지고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무슨 일이 또 벗겨지겠죠. 네. 양파 같은 분. 네. 그래서 KBS 우리 최건일 기자님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MBC에서 이제 구여권 이사가 한 명 사퇴를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 네, 방금 저희도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약간 웅성웅성했어요. 사실은 MBC가 또 빨리 가네 한 발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더 우리 KBS를 더 응원해주는 쪽으로 더 많이 힘이 쏠리지 않겠느냐. MBC가 잘 해결되면. 그래서 그런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발 늦었을 뿐이지 KBS도 계속 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강규영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쪽에서는 KBS 이사분들이 더 인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강규영 이사 때문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시민분들께 알려서 빨리 KBS에서도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말고 팟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꾸 방송장악이라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특히 방송 KBS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법 위에서 뭐 자기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들을 열심히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KBS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KBS에 많은 사람들이 정현주 사장 사임 때를 얘기하죠. 강제로 축출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임명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명박이 강제로 정현주를 해임시켰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웃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2008년이죠. 2008년 당시에 실제로 많은 비판을 저희는 했습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언론학회 이런 데에서 모두 다 한마디로 말을 한 것은 KBS 정현주 사장의 해임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해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때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현주 사장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결과 대통령이 해임권이 있는 것으로 대법원까지 쭉 인정이 됐어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완전히 인정되는 재판 결과가 1심, 2심, 3심에서 내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사유로 불충분했기 때문에 정현주 사장 해임은 취소가 된 것이에요. 임명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해임권은 있다. 그리고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정현주 사장은 해임 사유가 말이 안 된다. 너무나 불충분하고 과정도 적절치 않았다. 이것 때문에 해임 취소 결정이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때 저희가 막 여러 가지 비판을 하던 와중에 해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논란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을 어떤 토론회에서 그때 당시에 천정배 위원이 민주당에 있었고요. 민주당 안에서 하는 방송장악 방지 무슨 특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했던 토론회가 있어요. 근데 그 토론회에서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방송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개위라고 해서 방송개혁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거쳐서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논의를 했던 그 방개위에 지금의 현재 이효성 위원장이 그때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효성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그런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런데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KBS 사장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이미 판례가 분명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명권이라는 것이 그 해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는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예전에 있었던 어떤 논의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물타기를 하고 뭔가 막 본질을 흐려버리는 이런 말장난에 우리가 별로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진을 방통위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막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법리적인 유권 해석이 달랐던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통위가요. MBC 방문진을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MBC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여태까지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방치했던 거죠, MBC를.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은 MBC를 비롯해서 방문진에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방통위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통위가 방송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방문진의 상위 기관은 방통위인 게 맞아요. 그리고 방통위는 방문진을 관리 감독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너희들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해왔던 그 관행을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하게 말하면 MBC를 망친 장본인은 김장겸이 아니고 방문진이다라고 말해도 된다. 정말 방문진의 그 행태는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통위의 당연한 권한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방문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이고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이다. 권한이 의견이 분분할 그럴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굉장히 많이 보수 매체 있잖아요. 인터넷 보수 매체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기사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론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론전에서는 이거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그리고 대꾸조차 안 해왔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연이 논평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언론 포커스로 특집으로 요 두 가지 논란 대통령이 KBS 사장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방통위가 방문진을 해임할 수 있는가 특히 지금 고영주 이사장 해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칼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합쳐서 네. 이런 헌법적 가치가 탈법과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이 잘 굴러가면 방통위가 개입할 일이 없죠. 네. 근데 당장 고영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이 지난 2월에 있었던 MBC 사장 면접에서 한 일을 보세요. 부당 노동 행위가 사장 면접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당 노동 행위를 어떻게 할 건지 작전을 짜고 있다고. 부당 노동 행위고. 예.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디로 쫓아내는지 누구예요? 권재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경인지구로 쫓아내면 된다. 김장겸 사장도 자기가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버젓이 지금 사장 면접에서 공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방문진이 이렇게 되면 그거를 그럼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관리 감독할 데가 없어요. 상위 기관이 어디가 남아 있냐? 법적으로 방통위밖에 상위 기관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진이 일탈을 범하면 국가기관이 나서야 한다. 이건 상식이에요. 방문진이 아니고 그 어디가 그래도 그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그동안 안 했는데 왜 이래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정말 뻔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 뻔뻔해요. 전에 그렇게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모르세 나는 안 해주겠다 그렇게 우기던 자들이 이제 와서 방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KBS 이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막 갑자기 그거를 지금 하자고 우기고 있는 진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 저번에 강규영 이사처럼 나를 자르려면 대통령이 해라. 이런 식의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조선일보가 그걸 제목으로 이제 그 보도 제목으로 뽑고 그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잖아요. 그걸 자유한국당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도 저렇게 다른 소리를 하나.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때 그런 주장을 한 건 맞습니다. 정윤주 사장을 그 해임할 권한이 이명박에게 있는가 계속 따지고 되묻고 항의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졌어요. 저희는. 그리고 정말 해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완전히 인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무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해임 취소 판결을.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너무 무식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정윤주 사장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해임의 이유였던 배임 혐의가 무혐의 판결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다 상식적인 일들인데. 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드디어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MBC 그 정말 열정적인 우리 노동자들의 힘으로 두 이사가 여권 추천 이사가 사임을 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고영주 이사장을 해결하십시오. 방통위는 즉각적인 해결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돌마고 팟캐는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은 오늘 뭘 할 거냐? 요새 자꾸 MBC랑 TV조선이 광고를 보도인 것처럼 그렇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또 똑같은 짓을 해서 이걸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이번엔 뭘까? 저번에는 빵집 있었죠. 네, 빵집이 그런 조물애기들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네. 오늘은 이제 언제나 많은 힘이 되어주는 삼성전자의 좀 그랬네. 네. 뭐 다들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TV를 새로 출시했거든요. 네. 근데 그 TV가 뭐 기존의 뭐 이제 기술력과는 좀 다른 TV다. 막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다른 그 기업과의 차별점을 좀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걸 올렸냐면 유튜브에다가 LG전자 동급의 TV 모델과 자사 TV 모델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게이머들한테 게임을 막 12시간 동안 시켜요. 그런 다음에 딱 끄면은 잔상이 LG 거에는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깨끗하게 화면이 처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TV 방송 보도에서 틀어줍니다. 이건 협찬이네. 아니 잔상이 뭐 TV랑 그러니까 그 딱 들으면 사실 뭐가 중요해? 사실 게이머들도 게임 다 끝난 다음에 잔상 남아있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근데 거기 댓글 유튜브 댓글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를 비판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읽고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화면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래 이 잔상 때문에요. 꺼서 1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다 식힌대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력 있는 작업을 큰 그 텔레비전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조그만 모니터 아니고 큰 모니터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모니터의 잔상 문제가 심각하긴 하대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도 여러 사람이 계속 작업할 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를 왜 삼성이 광고를 안 하고 뉴스에서 그걸 해줍니까? 이상하잖아요. 일단 이거 왜 보도가 되느냐?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냐면 LG전자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두 기업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서로 해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LG가 테레비 새 거 내놨을 때 이런 식으로 보도해주면 적을 못 봤는데 내가.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LG하고 자사 제품을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면서 네거티브 마케팅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광고 기법 중에 하나고 맞아요. 되게 자주 쓰여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보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굳이 보도를 했고요. MBC랑 TV조선이 다 그 두 매체가 유일하게 보도를 했는데 먼저 MBC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제목이 진흙탕 TV 경쟁 또 비방 동영상 이겁니다. 네, 뭐 제목 보면 그렇겠지만 계속 TV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보도의 한 절반 이상을 해당 동영상을 소개해주고 삼성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해주는 데 할애를 합니다. 근데 이 보도는 누가 했느냐? 우리의 셀럽 김세희 기자예요. 오랜만에 나오죠. 네,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동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갖다 놓고 틀어주는 거가 한 몇십 초 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냐면은 QLED와 OLED라고 하는 우리 뭔진 잘 모르지만 기술력. OLED가 조금 더 구형이죠. OLED가 LG 거고요. 네, OLED가 QLED가 삼성 이번에 거고, 새로 나온 게 QLED. QLED가 삼성 건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기술 차이가 있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영상이 띄어서 보여주면서 만들어져요. 까는 보도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삼성 광고의 연장인 거죠. TV를 끈 뒤 LG TV엔 잔상이 남아있지만 삼성 TV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V를 오래 켜놓으면 OLED는 유기물인 빨강, 초록, 파랑 소자 중 수명이 짧은 파란색 소자가 타버려 잔상으로 남는 번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QLED는 이거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엔 이 영상을 보고 이게 혹시 그 삼성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인가 해서 영상을 봤는데 없어요. MBC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줬어 또 인포그래픽을. 네, MBC 자체 제작 인포그래픽이고요. 이걸 막 얘기를 하면 이걸 보여주면서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면서 번인 현상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극복이 됐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삼성전자 관계자의 OLED TV는 장시간 사용하면 한 곳이 집중적으로 타는 번인 현상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 영상을 통해 소비자분들의 기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 발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시 자료화면으로는 아까의 그 삼성전자 유튜브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보고서를 썼을 때 이게 그냥 이제 그렇게 다 많이 그런 식으로 할애를 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처장님이 아니 영어 동영상을 한글로 번역해준 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때 그냥 LG랑 삼성 그 VS로 해서 싸우는 걸 이해했는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미 MBC 보도를 보면서 모든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 영상만 봐서 네. 전혀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MBC 그렇죠. 보도를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약간 이게 꺼무타 이런 것만 보여주지 이게 뭐지? 그러면 MBC가 잘 못 알아보는 해설서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삼성 광고 해설을 해준 MBC 거예요. 보도 안 보고 그것만 보면 그건 또 게다가 영어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그림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그리고 막 댓글 같은 것도 영어로 돼 있다. 그러니까 댓글보다 뭐 이렇게 설명도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리고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쵸. 그거를 오히려 MBC가 화제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삼성이 해외를 겨냥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영상을 MBC가 굳이 번역본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번역 영상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러면 TV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MBC만큼 심하진 않았는데 어떤 게 심하지 않았느냐? 영상을 노출하는 시간이 좀 짧아요. 네, 하지만 기사의 구조는 같다. 영상을 보여주고 왜 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익명의 삼성전자 관계자의 발언을 붙여주고 하는 모든 구조가 같습니다. 떴더니 LG전자 OLED TV엔 이미지 잔상이 군데군데 남은 반면 삼성전자 QLED TV는 깨끗하다는 온라인 홍보 영상입니다. 번인 현상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어 영상을 통해 소비자분들의 기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서 TV조선도 사실은 같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삼성이 보도자료 낸 거 아니에요? 보도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렇게까지 내진 않았는데 그래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동시에 똑같이 만들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한 곳만 했다 그러면은 김세희 기자의 그냥 창의력 대장이다. 보겠는데. 아 역시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TV조선이 같이 했다 그러니까 또 좀 조율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협찬이야. 돈 받은 거야. 네. 돈도 안 받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노예죠 사실은. 그러네. 그게 더 이상하네. 더 이상하죠. 근데 그 MBC 보도에는 그 지금 그 시장이 가전 시장이 특히 텔레비전 시장이 얼마나 LG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지를 막 또 이렇게 표로 그려주면서 삼성이 이제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LG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말이 한마디 들어가긴 하지만 방송의 그 보도에 거의 대부분이 삼성 광고인데 보도면 1분이 삼성 영상 틀어주고 관계자 발언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 유기물, 무기물 도대체 이거는 왜 우리가 알아야 잘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느낌만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슨 원리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야. OLED와 QLED의 차이.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고 걔네 신제품을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는 게. 준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화제가 됐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화제가 돼 있는 영상은 아니에요. 게임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조금 돌았어요. 왜냐하면 게이머들 거기 나오는 게이머들이 워낙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구나. 네, 아무튼 삼성에 사로잡힌 우리 MBC. 그리고 그 제가 얘기할 때 그 댓글 중에 그런 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잔상이 남을 수 있게 이렇게 화도를 어떤 제일 잘 남는 OLED, 그러니까 LG 거가 그렇게 잔상이 잘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실험을 만약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라고 무조건 다 잔상이 남는 게 아니고 색상을 어떻게 설정했을 때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LG가 화가 나는 건 그거거든요. 정확한 실험의 그 조건을 밝히지 않고 실험했다라는 그 말은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밝히지 않고 그냥 딱 지금 나온 그 동영상만 보면 삼성이 만든 동영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동영상의 문제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광고를 해주는 그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광고는 광고를 한 삼성전자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삼성전자니까. 네. 종편 오늘도 제보를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제 저희 이 제보 체크하시는 인턴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방송 내용들의 수준을 봤을 때 뭔가 종편이 최근의 경향에서 딱 요새가 가장 수준이 심각하다. 거의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왜 그럴까 얘네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가능성이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재승인 심사가 거의 1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TV조선도 마찬가지고 TV조선은 심지어 지금 이행 조건 그 실적 검사가 미뤄졌죠. 계속 차일피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방심했다. 이제 이래도 괜찮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2번째는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거의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TV조선 채널의 MBN이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재승인 심사 무서워가지고 얌전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저 좌파가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싸울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 2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봤는데 그만큼 지금 TV조선 채널의 MBN이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훨씬 더 지금 심각해진 수준으로 총선 대선 때 싸우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10월 16일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관련해서 왔던 제보입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이 방송이 완전 박근혜 개인 방송이다 이런 이제 식으로 제보가 왔어요. 예,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일단 제보는 사실이 맞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날 이제 박근혜 씨의 구속 연장이 이제 결정된 직후였는데 박근혜 씨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다음에
그 법정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영하 변호사는 이때 이제 변호인단이 사퇴를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 포함해서 이제 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재판을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지연시키려는 이제 예전에도 이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탄핵 심판 때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죠. 계속해서 지연을 시켰죠.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다루면서 이게 출연진이 한 5명 됩니다. 진행자 엄성섭 앵커 포함해서 이 5명 중 한 3명이 한 10여 분 내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무슨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재판이 일방적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박근혜 씨의 주장을 말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죠. 10분 넘게 한 15분 가량. 네. 그래서 뭐 발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엄성섭 앵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 권력 남용. 나는 이런 걸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들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자세히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7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누가 궁금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을 했나? 네. 뭐 7가지를 쭉 소개해 주시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내가 안 했다예요. 나는 그런 너네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혐의를 안 했다. 재판이 일방적이다. 이런 내용들에 제가 자세히는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이제 다른 백대호 기자, 뭐 김미선 기자도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이 진행자들의 좀 개인적인 안타까움 이런 게 이제 묻어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엄성섭 앵커가 그래요. 엄성섭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씨에 대한 느낌을 배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작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박근혜 씨의 2차 대국민 담화를 가져옵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2차 대국민 담화? 기억나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박근혜 씨가 어떻게 썼는지 쭉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박상현 앵커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짐은 내가 지겠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혼자 두고 떠난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난 구분남짓 발언을 이어갔었는데 이 중간 와중에 유 변호사가 중간에 울먹이다가 중간중간 말이 좀 끊어지기도 했었어요. 방청석에서도 같이 울먹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성섭 앵커가 이해가 안 하네. 네, 엄성섭 앵커가 이거를 듣고 사퇴의 변을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엄성섭 앵커가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정도만 소개해드려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변호인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발언 내용이 뭐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내용을 거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다루면서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슬픔. 네. 그러니까 뭐 슬픔도 슬픔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만. 이렇게 장시간 해버리면 마치 이 지금의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상당히 비중이 있고 합리적인 주장인 것처럼 포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TV조선은 계속해서 가해자 입장만 옹호하는. 뭐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아무튼간에 그래서 너무 비중이 컸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내용은 채널 A입니다. 10월 15일. 채널A 일요 매거진 이거는 일요일만 방송하는 주말 방송인데 요게 아까 그거보다는 좀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뭘 다뤘냐면은 이 방송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그 장관 재임 시절에
그 서울 사무소에다가 자기 전용 화장실 만들었다는 논란 기억나시나요? 네. 예. 이거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네, 이걸 다뤘는데 이거 참 웃깁니다. 아무튼간에 이게 일단 사실이에요. 이 화장실을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게 심지어는 이게 원래 직원들이 쓰는 무슨 체력 단련소인가 그래요. 원래 그 공간이 사무소에. 그래서 그게 화장실로 개인 전용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것도 이미 사실로 거의 드러났고 심지어는 조윤선 전 장관이 인정을 했고 다른 직원들 불편할까봐 같이 쓰면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자기랑 같이 쓰면 불편할까봐 체력 단련소를 없애고 자기 개인 화장실 만들. 그래서 많은 분석들이 뭐냐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이상한 해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해명한데 그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튼 논란이 컸던 사안인데 이걸 다루면서. 이종근 씨, 우리 지금 종편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 이분 정말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다른 발언들이 있긴 한데 이분이 이거를 감싸기 위해 조윤선 전 장관의 이 개인 화장실 논란을 감싸기 위해 뭐라고 말했냐? 감싸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했지? 박근혜 여자 조윤선이라고도 불렸었는데 화장실 공사도 닮은 꼴이네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닮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게 알려진 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당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사실 문체부 직원들이 제보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거의. 네. 그런데 제보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상 그만큼 이 문체부 직원들이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건 제 잘못입니다. 박 대통령을 제가 잘못 모신 탓이고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선 한 명도 없었다. 낯선 사람이 다 이건 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이 없었거든요. 즉 박 대통령이나 조윤선 장관이나 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마치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뭔가 충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만든 게 문제인데 지금 제보를 그러니까 당했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무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장관 문체부의 서울 사무소니까 이게 그냥 개인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개인적 화장실로 어떻게 보면 개조를 한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상해 이 사람들은 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되게 중시하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심정 이해는 가요. 저도 밖에서 화장실 잘 못 가거든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막 영국 국빈 방문할 때 화장실 만들어가고 막 아무튼 다 혈세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컸던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실이 부족하거나 또는 박근혜와 조윤선이 뭐 직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그러니까 화장실 논란이 갑자기 뭐 믿음의 문제로 직원들의 믿음의 문제로 갑자기 이게 확 이렇게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종근 씨가 뭐 그동안 문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했던 이 배롱나무 기억나세요? 배롱나무? 그분이에요, 이종근 씨가. 박근혜의 배롱나무. 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배롱나무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씨도 좋아하는. 아무튼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거에 비하면 사실 수위가 좀 낮지만 아무튼 간에 또 이상한 발언을 하셨다. 아는 게 많으신 분 같아요. 아는 게 많은 건 아니고요. 아는 건 많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이게 다 추측이에요. 누가 제보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혼자 그냥 지금 내내 망상이야. 상상력 대장이다. 그냥. 신문. 자,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신문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그냥 전부 칼럼을 냈기 때문에 그 사설을 냈기 때문에 사설만 비교하는 보고서를 이제 오늘 발표할 건데요. 일단은 박근혜 구속영장 그 연장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굉장히 비판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사설에서. 구속영장 연장이 문제다. 이게 본의 아니게 저는 옆에서 보게 되는데. 네. 저는 답을 말하지 않을게요. 동아. 아닙니다. 그래요? 중앙? 네. 중앙입니다. 근데 진짜
제목이 진짜 토 나온다.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뽑냐? 조선일보 제목이 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이건 거의 대한애국당 성명서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예. 네. 그리고 중앙일보는 박근혜는 재판 불복 대신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목만으로는 그나마 좀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 같지만은 일단은 그 연장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조선과 중앙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너무너무 심한데요. 조선일보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질은 다 지금 조금씩 했거든. 박근혜 씨에 대한 지적은 다 했어요. 이번 행동. 그 이상한 변명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은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박 씨가 그동안 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일부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금에서야 모두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만사지탄이라고 말을 했고요. 만시지탄.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뭘 말하려나 보다. 그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끝이고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죠. 우린 중립적이야.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항변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검찰과 법원은 편의대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써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앞서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이런 식으로 줄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도 법리가 아니라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예, 대한애국당의 의심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재판 파행을 모두 법원에게 정치 재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장을 했던 법원의 판결문은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법원의 이런 모습이 정치 재판이라고 반발할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니냐. 지금의 행동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간 게 아니고 당연히 나오는 게 있죠. 세월호 문건 공개. 이것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문건 공개를 한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행위는 요 구속영장 연장을 위해서 한 짓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은 문제다라는 이제 말을 빼먹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또 청와대 캐비닛에서 세월호 문건을 찾았다면서 특별 생방송 기자회견까지 했다. 구속연장을 위한 판사 압박이자 여론전이란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이상한 주장인 게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그러니까 부실하게 한 거잖아요. 그 세월호 시간 조작한 게. 그런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그런 증거가 나오면요.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고 나왔다 쳐도 뭐 청와대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증거가 발견돼서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라고요. 당연히. 근데 마치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처럼 그게 조선일보의 주제가 맞아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장이 맞아도 얘들의 주장이 맞아도 이상한 게 아닌데 마치 그게 되게 이상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막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가장 재미있는 마지막 그 포인트는 이대로는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질 것이다. 판사를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하며 권력을 가진 측이 먼저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손을 왜 또 어떻게 떼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검사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라 이거예요.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데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추가 구속 결정은 불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는 논란이 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연장을 결정하기 직전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문건을 들고 나와 생중계 브리핑한 것은 재판 개입 의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 그 발표한 내용보다는 발표한 타이밍 요거 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재판 개입 이런 것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단 해산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런 게 재판 개입이에요. 웃기잖아요. 지금 뭐 증거가 나와서 그냥 증거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국민한테 보고하는 게 무슨 재판 개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사실 아무튼 저는 중앙일보랑 조선이 저렇게 한 것보다 동아가 저렇게 안 했다는 게 의아한데요. 그렇죠. 동아는 어떻게 했어요? 동아는 궁금하죠. 근데 그 전에 중앙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도 중앙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조선보다는 조선은 아까 약간
약간 한마디 한 거 빼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사법 절차를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혹여 지지 세력을 규합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 사법부를 압박하겠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내세워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다. 라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지적을 했습니다. 진정한 양비론이야. 딱 이쪽도 잘못했고 이쪽도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동화 알려주세요. 동화 제목도 상당히 재밌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정확하게 박 대통령만 겨냥해서 지적하고 뭔가 달관한 듯한 그런 제목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바뀌었나 봐요.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당장 변호인단이 일괄사임의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쭉 뭐 어쩌고 저쩌고 길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멀쩡한 전혀 멀쩡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편집 실수 아닙니까? 이거 윤전기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논설이? 지금 윤전기 돌리기 전에 누가 한 명이 사설을 이렇게 배포치기 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 뭐 이런 거 빼는 거 아니에요? 문단 뭐 이런 거? 한국일보는 특검 수사 당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 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과 재판부 비판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좀 더 강하게 동아일보랑 비슷한 톤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와 한국은 비교적 온건하게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말도 안 되는 찢어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마디만 해보면 경향신문은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부정부패 재판을 싸잡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직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발언은 나라가 결단나든 말든 나 하나 살고 보자는 치졸한 수작이다. 수작이다. 네, 사이다네요, 사이다. 네, 한겨레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비통한 노릇이다. 재판 절차에 흠집을 내려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더러 사실상 사법 방해에 가깝다. 시정잡배라면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시정잡배 나왔다. 그러니까 너는 시정잡배다. 이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꼭 비판을 뭐 하고 그 조목조목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했다 사설에서 이게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6대 일간지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왜 한숨을 뜨시 하시고.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뭐 이 박근혜 재판을 다루는 종편 방송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다른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그 이제 재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려주는 기사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할 때 막 사실관계 틀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막 이미 공식적 증거로 채택된 걸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상식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경고를 준 적도 여러 번 돼요. 재판부가 경고를 주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를 자꾸 정치보복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저는 너무 무서운 게 특히 이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이렇게 하나의 주장으로 자리를 잡아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 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취급해줄 수 없는 주장인데 이게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게 하나의 하나의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언론 보도가 중요한 건데. 네. 예, 오늘은 어쩌다 보니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특집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예. 박근혜 구속과 기타 등등 박근혜 관련된 박근혜 조윤선 적폐 특집으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